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보수 언론과 또 보수 정치인들, 뭐 야당에 있는 그때는 공화당이었나요? 공화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뭐 소위 말하는 그 따까리 역할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제야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보수 언론들도 침묵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때만 나타난 하나의 버그인지 아니면 한국 정치에서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떤 피처인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는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한 게 이런 뜻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정당이나 특히 여당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박정희 때의 상황과 윤석열 때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은 역사적 입장에서 옳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반대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에는 윤석열 노선이 잘못됐어요.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그러면 역사적으로 잘한 선택을 비판한 사람과 또는 비판 못한 사람과 역사적인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데 비판 안 한 사람의 차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그 리더가 가는 방향이 역사의 정방향이 있는가, 역사의 발전에 그 진보의 정방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건 뭐 원론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걸 꼭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 그게 문재인 때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었잖아요. 문재인은 접었잖아. 그렇죠. 접었죠.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이거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그 실패 사례를 보면은 정책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크게 실패하는 게 역사관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해요. 역사관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는데 역사관에 문제가 있더라고. 역사관.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뭐가 잘못되었냐 묻는다면은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그 뒤에 있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에 김일성 세력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오래된 투쟁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우리는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달리 신라가 상통일한 이후에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저기 독일은 뭐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뭐
30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정통국가라야 돼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게 서울이라는 데입니다. 우리는 서울을 차지했어요. 민족사 2000년 동안 서울이 수도로서 한 1000년 있었다고. 한성백제 400년, 그리고 이 조선조 550년, 그리고 대한민국 70년. 여기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사람은 이거 일단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반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 소원을 하는 바람에 그건 헌법 위반이다.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판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사이도 수도를 서울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지금 국민의힘도 그게 당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사의 정통성 싸움이라는 것은 서울과 평양의 대결입니다. 서울과 평양이 대결하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으로 평양을 압도하지. 그래서 북한도 1970년대 초까지는 헌법에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서울이 정통성을 갖느냐? 대통령실이 광화문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광화문. 서울이 정통성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서울의 정통성은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거라고. 과거 중앙청이 있었던 바로 거기. 근데 그걸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건 알겠는데 자유민주주의만큼 중요한 게 민족사의 정통성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는 8.15 경축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건국이 건국 기념일이다. 오늘이 대한민국 건국 몇 주년 기념일이다. 아니면은 뭐 정부 수립 몇 주년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난 없어요. 그래서 역사관이 약해. 역사관이 약한 바탕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역사관이라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자로서 가져야 마땅한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어떤 집단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저 민족사적 정통성의 흐름은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신라가 통일하면서 민족사의 정통성의 이제 출발점이 된 거죠.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 일제시대, 다시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 지류가 한 역사의 지류가 하나 있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거기서 발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발해는 곧 그 안에 망해버렸는데 발해는 한국 역사의 지류라고 봐야 돼요. 그건 한민족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어. 그러나 한민족이 섞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지류라고 보는데 북한식 역사관, 좌파식 역사관은 마치 발해가 정통인 것처럼 해가지고 발해와 통일신라를 동급으로 놓고 남북국 시대라고 가르친다고. 이거 완전히 엉터리고 신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겁니다. 그건 북한식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사에는 이단이 하나 있지. 바로 지금 북한 동강 정권이지. 지금 민족사 이단 세력이에요. 그 세력과의 어떤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 내가 한반도의 기본적 조건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양식은 사회주의식으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국의 지식인들은 모르지만 북한은 안다고. 그래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서울 수도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란과 전쟁하는 걸 보면서 사실 뭐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뭐 당연히 서울이 수도고 뭐 수도로 남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곳을 이동을 한다면 그래도 남쪽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약간 거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최근에 선생님 뭐 한 얼마 전에 핵 관련해서도 책을 쓰셨었는데 그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더 남단에 있는 것이 대응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과 공조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한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거든요. 그 세종시로 옮겨봤자 한 6분 만에 터지겠죠. 아니 세종시하고 서울이 KTX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부산이나 경주쯤 되면 그게 무슨 안보에 영향을 주겠으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정권은 다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만주에 수도를 가지고 있다가 장수왕 때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죠. 평양으로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니까 이제는 백제 신라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수왕의 공격에 밀린 백제가 한성백제가 계로왕이 죽고 그 아들이지 아마 문주왕 시절에 공주로 옮깁니다. 공주로 옮긴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암살이 돼요. 이 수도를 옮기면은 토착 세력하고 신진 세력이 꼭 싸우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십 년 있다가 또 부여로 옮겨요. 부여로 옮긴 사람이 성왕이라 성왕.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전사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륙으로 옮기면 됩니까? 수도를 왜 남쪽 내륙으로 옮깁니까? 서울이 항구잖아요. 항구. 인천항하고 저 한강으로 연결되니까 서울은 항구라고. 항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나가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무력적 북진 통일보다는 그 자유라는 이념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화해야 될 입장인데 왜 남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로 위장한 수도 이전을 기획했다가 그분의 그 말로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건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건국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표를 얻기 위해서 함부로 수도 이전 천도란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고. 그건 역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무엄한 도전이라고. 역사는 수도라든지 국호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대는 사람은 정치인이 그걸 정략적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짓 하다가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된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첫째 유리한 점에서 출발했어요. 요 앞에 두 정권 윤석열, 문재인 나는 지금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최악의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나는 이승만이죠. 이승만. 네. 거의 동급으로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다 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최악의 좌파 대통령, 최악의 보수 참칭이지 사실은 보수도 아니지. 윤석열 그 사람들이 8년 뒤에 출발하니까 이게 출발하는 그 자리가
일종의 그걸 기절 효과라 그러지.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제 한 2주 지났네. 그죠? 2주 동안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도 그건 그냥 덮여 넘어가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상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따져보면 그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많지. 그런 출발인데, 다만 지금까지 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실용적이라고 그럴까? 실리적인 그리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 같이 보이기는 해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그리고 어떤 점에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최근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 그 별 말씀 없이 했거든. 그리고 교통체계 개편, 그것도 별 말씀 없이 했다고. 말씀 없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기준에 일머리를 있는 사람, 사람이지. 일머리를 아는 왜 사람이 일머리를 그런 알겠어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현대그룹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지. 그리고 시장으로서 일을 해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일 많이 했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극복 잘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경제 성적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고. 다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지. 그리고 마지막 해에 쓸데없이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그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친중 한일 쪽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을 편 거, 이게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최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갔었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상당히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이게 미국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킨 면도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2015년이지 그 종국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내놓을 때까지 한 3년 동안 좀 나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험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일머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책적 지향점과 방향 갖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 방향이 없이 그럼 더 좋지. 그럼 더 좋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유능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유능한.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가 두 사람일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 한 사람은 문재인일 거라고. 문재인이 같은 길로 가면은 막 또 어렵게 되겠지.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런 징조가 보이기도 해. 예컨대 탈원전, 그리고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종북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탈원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4대강 보를 뭐 해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그게 다 과학과 싸운 거거든. 그런데 탈원전에 대해서 전에 TV 토론 때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데 나쁘지 않은 정책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반면교사를 당연히 뭐 윤석열로 삼겠지만은 진짜 반면교사는 문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요. 네. 그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뭐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올바른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뭐 윤석열이라든지 문재인 케이스 같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좌파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좌파는 역사의 줄을 잘못 쓴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줄을 잘못 썼다는 것은 좌파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피하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지 않아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산주의로 볼 수는 없지, 사실은. 공산주의로 위장한 그 전체주의로 봐야 되는데, 그쪽 편에 섰고, 그러나 또 이들이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 점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국의 좌파는. 한국의 우파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하나는 위대한 문명 건설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그게 있죠. 그래서 딱 고정해가지고 불변의 보수, 불변의 좌파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좌파도 이제 세월이 가고 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변화하는 좌파를 딛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중도 실용 정책을 지금 펴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좌파적 속성과 이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되겠다는 현재적 필요성이 아마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요. 혼재돼 가지고 좀 행동하는데 모순점도 많이 발견될 거라고요. 발견되는데 그것은 야당 보수 세력이 얼마나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이게 고정된 게 없어요. 자꾸 바뀌어요. 나를 비교하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전반기에는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유신 시절로 가면 비판자였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니까 좋게 보게 되었어요. 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난 두 분이나 신문사에 쫓겨난 경험이 있지만은 요사이는 전두환 정권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높게 평가해요. 이 사람은 막 바뀐다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의 이재명이 다를 것이고 미래의 이재명이 좀 다를 것이라는 이런 그 여유를 두고 보는 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한국 보수의 지난 3년간은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나는 보수다.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을 악마화하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악마 같은 이재명보다 더 좋은 보수 정치인 후보를 만들어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정권 연장 가능하다. 안주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수는 안티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안티는 이거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한국 보수가 이재명보다 더 좋은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 중도층 사람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비판하면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자체의 힘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정당, 더 좋은 언론을 만들어내야 돼요.